미국을 둘러싼 경기 침체 논쟁과 엔캐리 청산 우려가 해소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시원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빅테크 주가 하락을 놓고 트럼프 후보의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 대선까지 약 8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증시 향방이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썹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말 그대로 시원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사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에는 좀 이게 잘 끝나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내 그 주초에 8월 공포다에서 예, 그렇죠. 미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이렇게 할 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 주시지 마십사. 그다음에 뭐든지 뒤에 호들갑 떠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4일 내내 연속 이렇게 증시 안정을 위해서 방송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행국에서 시원하게 올랐다 하는데요. 시원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체감적으로. 근데 사실 어제 어떤 방송에서도 오늘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주간 실업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또 그런 위험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방송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설해야지 유튜브 클릭수라 이렇게 따져가지고 춤추는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의미 있던 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죠. 그렇죠. 근데 실업률은 사실 지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건수는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럼 주식은 미래에 대해 투자니까 오히려 실업률보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를 나왔던 실업률과 PMI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틀 전에 지적해드렸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감돌았던, 그러니까 예상보다 청구 건수가 감돌았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지금 둔화 침체 우려가 그렇게 그동안 과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부식되면서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GDP 애틀란타 나우의 3분기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5에서 2.9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특정 지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엔캐리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평가가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치다 시니치 BOJ 총재의 사실 정책 당국은 증시 안정, 금리 시장 안정을 위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 일본의 부총재가 사실 추가 금리 인상 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문제가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에 대해서 사실 확산됐을 때 이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맥거리라든가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엔캐리 청산이 전이된 게 아니다고 아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국내 증권사가 미리 가이드하지 않고 엔캐리 청산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감으로 엔캐리 청산이다 시장을 더 흔들어 놓는 것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바람직스럽냐.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나서 모 증권사를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증권사 페이퍼들도 가이드하지 않으면 뒤늦게 호들갑 떠는 보고서는 내지 마라 하는 내부의 점검 회의도 있었다 합니다. 아마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클릭수를 따지는 이런 방송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랬죠. 이번의 사태에서 제2의 닷컴 버블이다. 그다음에 제2의 금융위기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우려는 과도해 있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현지에서 나온다 리포트 됐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증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어제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가 4% 가까이 근접했지만 증시는 또 올라줬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국채 응찰 자체는 흥행에 크게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나스닥 지수의 의미가 큰 것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도 알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급등했던 모습인데요.
아시겠지만 오늘도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올랐고요. 예. 국채금리가 오르면 빅테크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경기 침체 우려 해소하고 엔캐리 청산 우려했던 그 이슈가 사실 국채 입찰, 응찰, 흥행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뉴스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오늘 이러한 그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는 2.86인데요. 사실 국채 시장의 흥행 실패 부분이 없었더라면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현재 평가는 4% 이상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 이번에 사실 그 빅테크 주가 폭락하는 걸 계기로 해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9월달 이렇게 사실 회의에서 0.5%포인트 이렇게 빅것으로 단행해야 된다. 뭐 빅스텝도 괜찮고요. 예. 빅것도 단행해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미국의 금리가 1.75%포인트 그러니까 175p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면 국채 응찰이 왜 흥행해야지 왜 실패합니까? 예.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임시의 개최라든가 0.5%포인트는 과밀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제응찰하면 너더라도 국채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동안 뭐 증권사 PB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니까 채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많이 떨어진다 하면 뭐 국채 발행하면 그렇습니다. 이 방송 다음에 나오는 신인기 한국경제TV 예. 이렇게 기자가 있어요. 이 경제 지식이 상당히 뛰어난 분인데요. 예. 그리고 현재 감각도 있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 B컷인데 왜 국제 응찰은 흥행에 실패했을까? 또 그건 어제 일시적 현상 오늘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10년물 국제 응찰이 2.3배 정도 나왔는데요. 평상시에는 3배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을 때도 2.5배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2.3배거든요. 왜 이렇게 응찰이 실패했을까? 이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수요 파견상이다. 자, 미국 국채는 왜 삽니까? 안정자산이죠. 그렇죠. 근데 디폴트 확률이 높으면 부도가 된다는데 누가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 금리 따지겠습니까? 부도가 된다는데 예. 이게 국채 수요 파견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B컷에 대해서 이렇게 빅스텝 B컷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보다는 오히려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그 빅테크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예. 엔캐리 청산보다도 이 요인이 더 컸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주일간의 증시 모습에서 빅테크 주가 모습 고스란히 지금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2.83% 올랐고요. 만약에 국채 부분의 흥행에 실패하지 않은 부분을 평상시 것처럼 흥행이 됐다면 4% 오른 거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부도 가능성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 결국 발생할 것이다. 계속 뭐 예상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연초부터 했죠. 예. 왜 그러냐? 대선이고 미국은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예. 작년 10월부터 회기년도 미국의 작년 회기년도 예. 10월 1일부터입니다. 회기년도 처리 임시 예산안 세 번째. 그래서 올해 6월이나 이렇게 2024년 회계연도가 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예. 이상하거든요. 근데 대선은 더거든요. 근데 미국은 금권 정치거든요. 펑펑 쓴다는 얘기죠. 연초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장전부터 쭉 한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계연도에 미국의 국채 발행 16조가 넘었습니다. 이건 규모로 최대입니다. 규모로 최대. 그리고 속도도 사실 가장 빠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2023년 이렇게 16조 달러 이렇게 된 것은 33%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속도도 최고다. 그래서 규모도 최대고 속도도 최고다. 재정 적자는 어떠냐? 캐시플로우 상황의 재정 적자도 2조 달러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악몽이 나타나는 거죠. 2021년 시청자분은 기억나십니까? 예. 미국의 그때 연방부채 한도가 넘으면서 부도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때 당시 S&P가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2021년 S&P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유지의 트리플 A 등급의 최고 등급이 그때 강등됐죠. 그때 파장이죠. 근데
지금 그 국가 채무가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시그널을 줬었죠. 작년 5월에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을 한 단계 강등시켰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세계 3대 평가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무디스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전망 부분을 이렇게 이제 뉴트럴에서 네거티브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보통 개선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가 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전망 부분을 네거티브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국가 신용 등급 개선 정도가 적으니까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문제가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태가 지금 사실 그 빅테크 주가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때 이게 더 큰 뉴스로 미국 시장에 이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피치보다는 무디스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고가 참 좀 무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제닛 옐런 장관. 이 참 소방수 역할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무디스가 국가신용적 전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 강등시켰을 때 전망입니다. 그때가 이제 작년 11월 초죠.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시장 그때 얼만큼 어려웠습니까? 그걸 자막을 통해서 지금 상황과 시청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가신용 전망 강등했습니다. 국가부도 확률 높았습니다. 국제 수교 파견상 지금과 똑같이 나와서 지금 국제 흥행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죠. 그때 당시에 국제 발행 응찰과 낙찰 부진, 흥행 실패했습니다. 국제금리가 그때 당시에 10년물이 5%가 넘었지 않습니까? 주가 떨어졌죠. 다음 자막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부분이 위기가 증시 부분의 위기로 전락됐죠. 그래서 뭐냐? 국제금리 급등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불안한 장세였습니다. 나스닥 시정 빅테크니까 거품이 붕괴 우려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11월 FOMC 정례 그때 1987년 블랙 먼데이 상황이 됐죠. 지금도 똑같이 블랙 먼데이 상황이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만 달러 얘기했지만 뭐 트럼프 트레이딩 해가지고 가장 상징격이 비트코인입니다. 7만 달러 육박.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5만 한 뭐 4천 달러, 5달 달러인데요. 아마 김천 PD께서 한번 보여주고 가실까요? 네. 5만 4천 달러, 5만 5천 달러 이렇게 해서 5만 선도 붕괴됐었죠. 지금 이제 오늘 좋은데요. 아무튼 7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비트코인 위기가 됐었죠.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국채 시장의 위기도 증시의 위기도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학의 이 3대 위기설을 극복해 나섰던 사람이 바로 소방사업의 제니 옐런이었었죠. 그렇죠. 마이백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이렇게 하면서 국제금리 안정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국제금리가 안정되니까 주가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도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던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런이 페드와 파월의 역할이 대신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인식 방편적이었죠. 원래 국제금리 안정 시점은 파월이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페드가 해야 되는데 임시 방편적으로 지금까지 왔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옐런 장관이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연준 그리고 파월을 대체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다만 언제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사실 재무부의 역할이 있고 또 연준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여건만 되면은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지 이 국채 파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임시 방편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중부부서는 페드라든가 파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정책은 선제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금리 인상에 물가 안정에 매달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늘어가는 이 타이밍을 늦춰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데 선제성을 유지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유지한 다른 그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가 내렸죠. 웩더덕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웩더덕 현상. 그래서 유럽까지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뭐냐? 임시 방편적으로 국채금리 안정을 그 제닛 옐런이었는데 정작 파월과 페드는 자꾸 금리 인하 부분을 지연시켰죠. 그러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죠. 그렇죠.
끊어버렸죠. 그러면 해외에서 자금 유입되지 않습니까? 증시 거품되지 않습니까? 증시 거품되지 않습니까? 결국 거품은 붕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통화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물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다른 쪽의 문제에서 생각한다면 거품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도 건전화되고 이런 쪽을 해소한다면 사실은 그 임시 방편적으로 제닛 앨런이 바치고 있었던 그분을 좀 낮춰줘야죠. 그래서 웩도덕이라는 표현을 나오지 말게끔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 거품이 굉장히 심화됐죠. 거품 붕괴 이런 이게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은 뭐냐면 제2의 닷컴인데 제2의 닷컴은 어제도 말씀을 75% 떨어졌습니다. 예. 금융위기 때는 55%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35%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빅테크 오늘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번 사태 이전까지 거의 회복되는 양상인데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예. 무슨 놈의 제2의 닷컴 버블, 무슨 놈의 금융위기 이렇게 비유합니까? 그걸 가표를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을 하니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 때문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들갑 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7월 중순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미 펀더멘털 주변 환경 자체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되면 예. 미국의 증시는 거품이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거, 거품이 그렇죠.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페드 내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 시기를 자꾸 지연시키지 말라 하는 쪽에 내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정확하게 7월 17일 날 이 방송에 드렸는데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얘기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먼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건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 방송을 했을까? 고용지표는 3회 법칙에 부양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죠. 그렇죠. 선제적 금리를 내려야죠. 예. 물가가 PC가 2.6%지만 물가 하락 속도로 볼 때에는 파월 장도 목표치 도달해서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조정해야죠. 물가도 사실 금리를 내려야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7월 달에 사실은 그 금리를 내리지 않았죠. 예. 그러면 다른 국가들 자꾸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 동결에 거품이 한계 상황이 오는 거죠. 거품이 한계, 고무풍선이 완전히 이제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무풍선이 항상 특정 사건 툭 터지면 터지게 되죠. 고무풍선이 좀 불지 않았을 때는 웬만한 거 찔러봐야 안 터집니다. 근데 고무풍선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돼가지고 펑 높았습니다. 또 끝만 탁 치면 터지죠. 그렇죠. 그러게 PMI 지표라든가 실업률과 같은 또 이 지표가 사실상 경기 침체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예. 악화되니까 딱 터지는 거죠.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7월 달에 FOMC의 금리 인하 문제는 이렇게 사실 내부적으로도 페드 내에서 많이 얘기했었고 예. 7월 17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7월 17일 날 방송 위에 이렇게 뉴욕 연준 총재도 7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퍼거슨 전 이렇게 페드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도 7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쪽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근데 만약에 그때 7월 달에 금리를 내렸으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 지금 상황은 좀 달랐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부터 트럼프 얘기가 지금 증시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예. 또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가밀했다. 그리고 청산 우려가 가밀했다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대선과 맞물려서. 지금부터 그렇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트럼프 후보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네. 자, 그 당시에 금리 인하, 대선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안 그러면 임기를 보장 못 받을 것이다. 파월 의장을 사실 어느 정도 협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협박한 느낌이 아니라 협박이죠. 예, 협박이죠. 그때 강도는 협박이죠. 그렇죠. 아주 협박이었죠. 아시겠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반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민주당 후보에 유리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겠죠. 지금 예. 이제 해리스 후보로 바뀌었습니다는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페드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가지고 조건을 겁니까? 그렇죠. 그만큼 연준이 미국의 대통령이 저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하는 게 전통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중적 태도가 금리 인하는 본인이 기업인이거든요. 대선 전에 하지 말고 내가 당선되면 그때는 뭐냐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중적 태도이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은 선제성이 있고 시차가 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게 7월 달에 FOMC 회의 결과가 왜 중요했냐면 뭐든지 뭐냐 인과관계는 건 뜻으로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리 명확한 인과관계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경제 병수는 에코노미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요 측 요인이냐 공급 측 요인이냐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수요 측 요인이 더 된다 하면 수요 곡선에 들어가는 거고 예. 공급 측 요인이 더 된다 하면 공급 측 요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경제는 확실한 certainty 월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월드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은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리까리한 게 경제학에서 인식 문제입니다. 에코노미먼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자, 뭐든지 인과관계는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에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수용한 셈이 됐죠. 자, 시청자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했다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지금 비판 고조되죠. 예. 그리고 이번에 증시가 붕괴됐을 때, 증시가 떨어졌을 때, 야, 미국 경제가 대공회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연초에 했던 거. 카멜라 붕괴라고 했습니다. 카멜라가 무슨 증시와 관련돼 있습니까? 부통령인데. 부통령 역할은 대통령의 유보시에 대통령을 대신하고 그 이에는 뭐냐 대통령 정권을 행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할 때 카멜라 얘기 나왔습니까?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저렇게 똘똘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통령의 지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 무슨 카멜라가 무슨 붕괴시켰습니까?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예.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게 잉크도 말했습니다. 저 얘기한 지금 트럼프는 뭐를 얘기했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 국민들이 아무리 저건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가 지지도가 뭐냐 26%까지 떨어졌던 것이 확 올라가면서 지금 트럼프를 앞서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미국의 본질을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해리스 후보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카멜라가 아니라 이번 증시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트럼프 후보를 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음모론 같은 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빅테크 주가 하락에서는 트럼프의 책임이 크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선거 과정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정식 후보가 되어서 예. 트럼프노믹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트럼프노믹스 2.0이다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 디폴트가 급부상했죠.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란자. 다들 아시죠? 그렇죠. 법인세 감면, 소득세 폐지. 자, 쓰는 건 더 쓰고 그다음에 세입은 줄이자. 그럼 디폴트 부당이 급부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급부상을 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세 하니까 트럼프 프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재정 지출 부분의 인프레 부분 그다음에 중국 때려버려 뭐 해봐 공급망 보자 공급 측 인프레 요인 그게 트럼프 프레이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국가부도 확률이 높은 상태고 그래서 국제 수요 파괴여서 지금 연일 뭐냐 흥행에 실패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그다음에 인프레 재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냐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 시청자분한테 공정성을 있어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빅테크 얘기는 이번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엔케리 청산 우려 때문에 빅테크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채 시장의 응찰부진, 낙찰부진을 감안해보는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감안해 볼 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빅테크 위기다.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썰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